오늘의 첫 번째 전국구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거 한은의 빅스텝 요거죠. 오늘 뉴스 하루 종일 이것만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5%를 올려서 2.25%가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죠? 자, 보시죠.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한번 팩트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첫 빅스텝, 세 차례 연속 인상도 처음이다. 6%대 물가의 빅스텝 불가피, 원화 약세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래프로 딱 그려놨던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요때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1.25에서 1.5, 1.75 이렇게 가다가 그 뒤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쭉쭉쭉쭉 떨어졌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그죠? 1.25에서 0.5까지 쫙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작년도 8월달부터죠. 그죠? 0.75로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1.5가 되고 1.75가 되었다가 다시 0.5를 올려서 드디어 이제 2.25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1.75%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2%가 넘는 예금들이 출시가 되었죠. 기준금리보다 한 0.5 정도 더 높은 그러한 예금금리를 주는 통장들이 막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2.25 되면 이제 2% 중후반대의 예금금리 상품들이 출시가 되겠죠. 보시죠.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라고 합니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랍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을 도입한 게 1999년인데 사상 처음으로 0.5%를 한 방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으로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4월, 5월 5차례에 걸쳐 각 0.25씩 인상해서 현재 1.75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빚 부담은 여전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9조,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빚이 좀 많은 분들은 난리가 났죠. 지금 금리 부담이 이제는 진짜 서서히 좀 몸이 느낄 정도로 아마 체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5% 기준금리일 때, 그러면은 실제로 주담대 금리는 그 당시에는 1%좀 넘는 수준이었겠죠. 1% 후반이었겠죠. 그죠? 그 정도 봤으니까. 그때 받으신 분들, 지금 주담대 금리가 5% 이제 넘는 거는 기정사실일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오름으로써 이제 거의 5%까지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거 하나 보시고 다음에 같이 이어서 보실 게 요건데요. 자, 요건 어제자였는데 어제자 기사입니다. 빅스텝 앞둔 주택시장 기준금리와 집값은 꼭 반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자 기사입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는 전국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왜? 이자 부담 증가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맞죠? 금융권에 따르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3% 정도의 기준금리를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 대출로 이미 집을 산 사람들 모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온 것들이 보면은 뭐 연끌해서 집 산 사람들 곡소리 난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죠. 이걸 가져온 거는 제가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집값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죠? 2005년 10월 가계 부채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급하게 올랐거든요. 3.25였던 기준금리를 이때는 기간은 한 2년 반 정도 되겠죠, 그죠?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3.25에서 5.25까지 2%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아파트 값은 어땠느냐? 아파트 값은 전국 아파트 값이 금리 2% 오르는 동안에 2년 반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은 20% 올랐다. 서울은 37% 올랐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금리 인상기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때도 한 2년 되죠, 그죠? 2년 동안에 기준금리는 2%에서 3.25%로 올랐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전국의 아파트 값은 12% 상승했다. 서울은 2.88%가 하락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입니다.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금리를 이번에 인상한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들도. 그럼 기업들이 뭐 한계 기업이 나오니 뭐 곡소리 나는 기업이 나오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원가 상승의 요인. 그러면은 제품의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금리 인상이라는 자체가 물가 상승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없었죠, 그죠? 거의 공짜 수준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 그러니까는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 돈으로 이것저것 막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들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부담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소비 자체가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소비를 둔화시킨다는 의미이고,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특정한 기준금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금리 수준들. 지금은 당장은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라니까 일단은 인플레를 잡자. 그 뒤에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급한 거는 인플레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을 봅시다. 그러면 주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부담이 커져서 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수요의 감소입니다. 그죠? 수요의 감소. 분명히 이거는 하락 요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은 분명하지만은 금리만으로 집값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만으로 집값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 떨어지네. 그런데 아니란 게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가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유동성이 줄어든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은 그 외에도 공급 물량, 가격 수준, 정부 정책 이것들을 모두 보고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일반 소비재는 안 살 수 있지만은 집은 필수재니까는 매수 아니면 전세, 월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금리가 올랐어. 대출금리가 겁이 나. 그럼 나는 대출 내서 집을 사기가 싫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집 살 타이밍이 아니야. 난 전세 갈래. 전세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은 오를 기미가 안 보이고 자꾸 빠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집을 사는 건 손해인 것 같아. 난 그러면은 당분간은 전세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전세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안 사. 그 전세만 찾게 돼. 그러면은 매매가는 안 그래도 매수 수요가 없는데 매수 수요가 점점 자꾸 전세 수요로 임대 수요로 넘어가 버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전세가는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매우 좁아지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 2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바로 투자 수요가 들어온 시점이고 집값이 상승으로 턴을 한 시점이고 매수 수요가 증가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서울 쪽의 이야기고요. 서울 쪽의 이야기고 공급이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한다고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지만 입주 물량도 엄청 많아. 그럼 전세가 널려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 전세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하반기에 부산이 바로 그런 시작 아닙니까? 전세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가 상승이 안 나오면은 매매가도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국 뉴스는 이렇게 한은의 빅스텝에 대해서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렸습니다.